네, 안녕하세요. 두발로병원의 김지범입니다. 오늘 이렇게 비온 뒤에서 제가 촬영을 하게 돼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높은 곳에서 떨어진 뒤에 잘 발생하는 골절인 뒤꿈치뼈, 종골의 골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난 뒤에 이제 뒤꿈치가 붓고 아픈 경우에 종골골절, 즉 뒤꿈치뼈에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게 왜 생기고 어떻게 치료하고 그리고 실제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종골골절 도대체 뭔가 이거죠. 이게 말이 어렵잖아요. 종골은 뭐고 골절은 뼈가 부러진 건데 종골이 뭐냐 하면 종골이라는 거는 발 뒤꿈치에 있는 뼈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에 있다 보니까 체중을 받칠 때 이 뒤꿈치 쪽이 체중을 잘 받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체중을 받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뼈죠. 이러한 종골에 골절이 생기는 주요 기전이 중요한데요. 주로 낙상입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뒤꿈치부터 이렇게 지면에서 꽝 받치게 되면 종골에 골절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이때의 문제는 고에너지 손상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높이에서 떨어져도 우리 체중의 수배에 달하는 에너지가 뒤꿈치에 집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에너지 손상이 생기고요. 고에너지 손상이다 보니까 일단 종골골절이 있으면 동반 손상이 있지 않은지를 꼭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척추에 골절이 있지 않은지, 발목인대라든지 종골 주변에 지나가는 비골건, 이런 힘줄에도 문제가 있지 않은지를 같이 체크해서 문제가 있을 때 같이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종골골절 딱 다치면 이제 환자분들이 네이버 검색부터 하시죠, 요새는. 네이버 검색을 합니다. 종골골절 딱 치면. 이 네이버에서 종골골절을 제가 8월 16일자에 쳐보면 예전부터 달라진 게 없어요. 다른 골절들은 딱 치면 이건 어떻게 치료합니다. 이거는 재활기간이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된 데에서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하는데 종골골절에 한해서는 골절을 딱 검색을 하면 후유장애 어떻게 저희가 청구하는지 어떻게 받는지 이런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 얘기는 종골골절이 첫 번째 치료로 잘 치료가 안 되고 그로 인해서 후유장애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보험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향후에 뭐 이렇게 금액적으로도 다퉈야 될 부분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즉 치료가 잘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얘기예요. 그럼 종골골절이 왜 이렇게 치료가 안 되냐? 무슨 현대의학의 기술의 문제인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종골골절 자체가 문제예요. 고에너지 손상이다 보니까 큰 힘이 뒤꿈치뼈에 들어가다 보니까 골절이 대부분 한 조각 두 조각 나는 게 아니라 박살이 납니다. 저희가 박살난 거를 잘 맞추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고에너지 손상인 게 문제고, 제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종골이 이제 부서지게 되면 그 바로 위에 있는 거고라 관절이라는 관절면도 부서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 관절까지 손상이 되니까 관절이 손상이 되면 아무리 잘 맞춰도 나중에 또 관절염이 생기기 쉽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문제가 생겨서 후유장애가 생기기가 쉽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뒤꿈치뼈의 존재의 이유는 우리 체중을 받쳐야 되는 곳입니다. 저희가 항상 걸어야 되잖아요. 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체중을 받치는 곳이다 보니까 여기가 완벽하게 복원이 안 되면 걸을 때마다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유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죠. 완벽하게 치료가 안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종골골절은 첫 번째 치료가 어려운 걸로 인식이 되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골골절이 있으면 사실은 저는 좀 굳이 제가 아니더라도 종골골절을 좀 많이 치료해 본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는 거를 권합니다. 제가 지금 뭐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또 친구들한테도 이제 가까운 지인분이 종골골절이 됐을 때 어디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한테 오셔도 좋고 다른 데 가셔도 좋은데 종골골절을 치료를 좀 오래 해본 의사 그리고 어느 정도 개수 이상을 해본 의사한테 가셔서 받는 게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유는 초기 골절 수술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종골골절은 어떻게 수술을 해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관절염도 생길 수 있고 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모양이 틀어져서 걸을 때마다 뒤꿈치가 아플 수도 있고 신발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이 원인이 뭐고 이거를 추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는 의사한테 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종골골절을 잘하는 의사는 초기 골절 수술에 더해서 추후 생길 만한 문제를 잘 캐치를 하고 그거를 어떻게 치료할지를 아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생님한테 좀 가셔서 종골골절을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 데서나 받을 수 있는 수술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종골골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종골골절은 제가 아까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뒤꿈치에 큰 압력이 가해지면서 생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낙상으로 발생하는 고에너지 손상입니다. 그래서 고에너지가 원인인데 이 사진에서 보시면 낙상을 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체중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 누릅니다. 그래서 뒤꿈치가 땅에 부딪히죠. 그러면 지면 반발력이 생겨요. 위에서 누르고 아래에서 밀어 올립니다. 그러면서 안쪽에 있는 종골이 터진다고 제가 표현을 해요. 뻥 하고 터집니다. 그럼 그 뼈가 찌그러지면서 굉장히 두꺼워지고 모양이 확 변하고요. 이 관절면, 종골하고 종골 위에는 거골이라는 뼈가 있거든요. 두 개의 뼈가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 움직이는 면이 관절인데요. 그 관절면도 부서지게 돼요. 그러니까 뼈가 모양이 어그러지고 관절면이 무너져 내려앉는 힘이 작용을 하고 관절면이 실제로도 무너져 내려앉는 거죠. 그러면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종골골절을 첫 번째로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 두 가지 치료 목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뻥 터져서 이게 찌그러지고 변형된 모양을 일단 바로 잡아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뼈가 뚱뚱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딱 종골골절 되자마자 온 환자를 보면 발이 좌우로 굉장히 뚱뚱해져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절면이 내려앉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긋난 관절면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원래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뼈의 모양이 이렇게 예쁘게 있어야 되는데 얘가 부러지면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 좌우 너비가 굉장히 두꺼워졌고요. 관절이 여기랑 여기가 맞아야 되는데 아래로 내려 누르는 힘을 받으면서 이 뼈가 밑으로 주저앉았죠. 그래서 이거를 잘 맞추고 전체적인 모양을 잘 맞추고 이 관절면을 다시 들어 올려서 어긋난 관절면을 맞추는 게 종골골절 치료의 수술의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럼 종골골절 처음에 수술을 잘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골의 모양이 변합니다. 뚱뚱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발목이 이제 부드럽게 움직일 때 이 밑에 있는 뒤꿈치 뼈가 뚱뚱해져 있으면 얘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다른 뼈들하고 부딪힙니다. 그래서 걸을 때마다 아프고요. 신발에 안 들어가요. 뚱뚱해져서. 이 심각한 문제죠. 슬리퍼밖에 못 신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저희가 바로 잡아줘야 환자들의 신발도 잘 신고 걸을 때마다 통증 없이 걸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절면이 어긋난 거를 맞춰줘야 되는데 이거를 안 맞춰주잖아요. 그럼 저희가 관절이라는 거는 부드럽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완전히 매끈한 두 면이 부드럽게 움직여야 얘가 오래 쓸 수 있는데 얘가 어긋나 있어요. 그러면 움직일 때마다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무조건 관절염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관절염이 발생하고 통증이 유발하고 그러니까 걸을 때마다 붓고 아침이면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교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종골골절이 생겼는데 얘가 종골의 모양이 변형이 되고 관절면이 어긋났다. 그럼 사실 수술하는 수밖에 없고요. 수술은 대부분 일주일 정도의 입원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날에 입원해서 수술하고 한 5일에서 6일 정도 상처를 잘 관리를 해야 되고요. 첫 6주는 체중 부하는 안 됩니다. 그리고 통기부스한 상태에서 목발 짚으면서 체중 부하를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 6주는 보조기 하면서 재활해서 총 3개월 정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합니다. 자, 종골골절이 수술이 됐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이제 딱 겁나는 게 야, 이거 마취는 도대체 어떻게 하냐. 이제 이거부터 이제 생각을 하죠. 수술을 한다고 하면 마취는 어떻게 하죠? 저희가 전신 마취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취가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전신 마취는 저희가 숨도 기계를 통해서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폐까지 완전히 마취를 하는 거죠. 그거는 안 합니다. 척추 마취를 주로 해요. 그래서 하반신을 마취를 하고 수술장에서는 재워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척추 마취까지는 안 하고 무릎 아래쪽만 마취합니다. 발하고 발목 부분만 마취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수술하는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 수술방에서 그러니까 수술하는 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종골의 모양하고 관절면을 수술방에서 맞춘 다음에 걔가 붙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철판으로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수술 전에 관절면의 하강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이거를 맞춘 다음에 이렇게 철판으로 고정을 하고 추가적으로 나사를 이용을 해서 추가적으로 고정을 한 사례예요. 자, 그러면 종골골절 수술 방법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하실 테니까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종골골절이 이제 큰 에너지를 받는 손상이니까 대부분 형태가 좀 다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관절면이 찌그러져서 내려가는 형태예요. 대부분 이렇게 기본적으로 4조각이 납니다. 그럼 바깥의 전체적인 모양을 구성하는 이 주황색 원으로 표시된 이 3조각을 먼저 맞춰요. 그러면 안쪽에 관절면 조각이 빈 공간이 딱 생기고요. 이거를 거기다 마지막으로 관절면을 맞춰서 딱 끼워 넣고 고정을 하면 끝입니다. 대부분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수술을 해요.
근데 이런 그 모양을 맞추고 관절면을 맞추는 수술의 방식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수술하는데 수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비관열 수술. 그러니까 피부를 째지 않고 눈으로 보지 않고 수술을 하는 겁니다. 피부 절개에서 골절면을 보는 대신에 수술방에서 엑스레이를 이용을 해서 골절을 맞추고 고정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거는 어느 때 시행을 하냐면 관절면이 일단 어긋나지 않은 경우, 관절면은 보존이 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거든요. 이런 때 합니다. 왜냐하면 관절면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되면 향후에 관절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를 맞추는 게 저한테는 최대 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엑스레이만 보고 맞추면 당연히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무조건 눈으로 보고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관절면이 어긋나지 않은 경우에만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제가 열지 않고 수술을 저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골의 모양이 많이 어긋나지 않은 경우에 해요. 종골의 모양이 만약에 많이 어긋나 있으면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피부가 다시 늘어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피부를 열지 않고서는 이거를 다시 확보할 만한 피부의 공간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절개를 해서 많이 어긋난 경우에는 절개를 해서 수술하고요. 많이 어긋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관열 수술로 수술합니다. 가장 흔한 거는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떨어졌을 때 아킬레스 힘줄이 여기에 붙어 있으면서 들어 올려, 요것 때문에 견열골절이 있어서 여기 뒤만 들어 올려지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여기만 딱 물어주면 딱 그림같이 맞거든요. 그래서 열지 않고도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맞춰줄 수 있죠. 마지막으로 좀 역설적인 건데요. 너무 많이 부서진 경우가 있어요. 산산조각 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피부를 열면 그 산산조각 난 조각이 바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뼈가 붙질 않거든요. 이런 경우는 못 열어요. 그래서 닫아놓고 최대한 모양을 맞춘 다음에 핀으로 고정을 해서 그 안에서 일단 뼈를 굳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수술로 해결을 합니다. 이 종골골절은 고에너지 손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박살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작은 절개 수술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종골골절하는 건 이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큰 L자형으로 이제 절개선을 넣는 건데 여기서 보면 관절면만 딱 보이게 작은 절개선을 넣을 수 있어요. 종골의 모양은 많이 어긋나지 않은 상태에서 관절면만 어긋난 경우에는 이렇게 작은 절개선을 보면서 관절면은 잘 맞춰주고 많이 어긋나지 않은 전체적인 모양은 열지 않고 그냥 흔들어 가면서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모양의 변형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작은 절개로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굉장히 유용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연세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큰 절개선을 이용해서 상처가 문제가 생기는 게 더 거의 확실하다, 당뇨가 있다 이러면은 이런 작은 절개선으로 수술하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게 이러한 L자 형태의 절개 수술입니다. 크게 열어서 모양하고 관절면을 다 보면서 맞추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종골골절은 이렇게 수술합니다. 다만 이게 크게 열기 때문에 상처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피부를 많이 안 만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당길 때 이렇게 철핀을 이용을 해서 한 번만 이렇게 올려주고 아래쪽으로는 저 피부를 거의 만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하고요. 어떠한 종골골절에도 다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이러한 L자 형태의 절개 수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종골골절이 있으면 이제 수술 후 재활은 어떻게 하냐. 6주 통기부스를 하고 목발을 하는데요. 절대 디디시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도 사실은 종골골절이 좀 결과가 안 좋은 게 있어요. 다른 발목골절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살살 대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종골골절은 체중을 살짝 대는 순간 이 종골골절이 무너지는 힘을 바로 다시 받는 거기 때문에 절대 디디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 체중 부하는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 6주 후에 뼈가 어느 정도 붙은 다음에 보조개 차면서 슬슬 걷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게 보조기인데요. 발목 움직임을 이제 확보하는 운동을 하고 발목의 근력을 확보하는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균형 감각을 잡는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통기부스 하면 그러면 샤워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요새 이제 쿠팡 같은 데 가시면 통기부스용 샤워캡 이런 것들을 다 팔고 있습니다. 근데 비닐로는 절대 안 돼요. 비닐로 뭐 묶고 하겠습니다. 그럼 무조건 새고요. 이런 통기부스용 샤워캡을 따로 구매를 하셔서 하시면 절대 안 셉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시고 샤워하시면 되고요. 통기부스를 하면은 상처는 어떻게 보나요? 매번 열어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처 부위에 구멍을 내요. 그리고 그거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상처를 확인하면 오히려 더 환자분이 편한 거는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는데 종골골절 수술을 첫 번째 수술할 때
좀 자라기가 어려운 이유가 도대체 뭐냐 말씀을 드리면 종골의 모양 자체가 좀 복잡해요. 여기 옆에 사진을 보시면 관절면도 3개나 있고 단순한 네모 모양이 아니라 굉장히 3차원적으로 복잡한 모양입니다. 근데 이러한 종골골절을 수술을 할 때에는 상처도 문제가 되고 종골골절의 안쪽은 신경이 많기 때문에 양쪽을 다 열어서 보기가 어렵거든요. 바깥쪽 면만을 보고 안쪽을 저희가 전체적인 모양을 상상을 해서 이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숙련된 의사가 이 모양을 상상을 하면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잘하기는 어려운 수술이고요. 고에너지 손상이다 보니까 박살이 나요. 기본 4조각 정도 나서 박살난 뼈는 맞추기가 아무래도 어려워서 좀 힘든 게 있고요. 관절내 골절이기 때문에 더 맞추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발목 관절이나 무릎 관절은 관절에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관절내 골절이 있어도 저희가 그거를 보면서 맞추기가 좀 수월한데 이 종골골절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관절내 골절은 얘가 공간이 매우 좁기 때문에 이게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눈으로 볼 수 있고 빛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구를 이용해서 계속 만져가면서 어긋났는지 안 어긋났는지를 보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관절내 골절이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종골골절 수술이 잘하기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종골골절을 어떻게 치료하고 실제로 수술은 어떻게 하고 재활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실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전형적인 사례고요. 50대 여성인데 대부분 종골골절은 일하다가 다칩니다. 일하다가 사다리에서 낙상을 하셨어요. 직장에서 1m 높이에서 떨어졌고 발 뒤꿈치로 떨어졌습니다. 그 뒤에 뒤꿈치가 많이 붓고 통증이 있고 멍이 들어서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시면 이렇게 해서 오시면 종골골절을 의심을 해서 검사를 하죠. 엑스레이랑 CT를 찍는데요. 보시면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인데 CT 사진을 보시면 관절면이 많이 내려앉은 게 확인이 되죠. 그리고 종골의 전체적인 모양이 이게 정상인데요. 이렇게 예쁘게 모양이 있어야 되는데 찌그러지면서 두꺼워진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관절면이 무너져 내려앉았고 종골의 전체적인 모양이 깨지면서 두꺼워진 게 확인이 되죠. 그럼 이렇게 종골골절이 생겼고 모양의 변형이 있고 관절면이 어긋났으니까 이거 수술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럼 도대체 수술은 언제 하냐 이거죠. 종골골절을 수술을 했을 때 첫 번째 가장 걱정인 거는 상처가 잘 났는지가 가장 걱정입니다. 근데 부어있는 상태에서 또 수술하면 또 붓거든요. 그러면 상처가 아주 엉망이 되죠. 그래서 붓기를 다 빼고 수술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붓기가 다 빠진 건 어떻게 하냐.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손으로 그 환자의 피부를 만졌을 때 이렇게 주름이 쪼글쪼글하게 잡히면 이게 붓기가 많이 빠졌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로 언제 되냐면 보통 한 일주일 이상은 걸렸어요. 근데 제가 지금 요새 이제 고압산소 치료라는 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고압산소 치료 안에 들어가면은 환자의 몸에 저희가 평소보다 10배 이상의 산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붓기를 빼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이유는 독소가 많이 빠지고 돌기 때문입니다. 피가. 그래서 이 고압산소 치료를 이용을 하면은 요새는 5일 정도만 되면 이렇게 쪼글쪼글해지는 것 같아요. 3일에서 5일 정도만 치료를 하시면. 그래서 어쨌든 뭐 고압산소 치료가 있든 없든 원칙은 이렇게 붓기를 완전히 빼고 수술합니다. 이 환자는 한 일주 정도 기다린 후에 수술했어요. 이 환자한테는 고압산소 치료를 적용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붓기를 뺀 다음에 수술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모양도 많이 어그러지고 관절면도 많이 어그러졌으니까 저는 이런 때에는 작은 절개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큰 L자형 절개선을 사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모양을 맞추고 관절면을 맞추고 철판을 고정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양을 맞추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수술의 목표는 무너져 내려앉은 종골의 관절면을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뚱뚱해진 종골의 모양을 맞춰서 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골골절의 수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종골골절 수술을 하면 뼈이식 얘기를 환자분들이 항상 들으세요. 이유는 뭐냐면 얘가 위아래에서 압박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터집니다. 그리고 찌그러지죠. 그럼 수술을 하면 얘를 다시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에 이렇게 빈 공간이 생겨요. 이 종골골절이 찌그러진 다음에 펴면은 이 빈 공간이 생기고 빈 공간이 있으면은 거기 안으로 다시 무너지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빡빡하게 채워주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인공뼈를 씁니다. 제일 좋은 거는 자가골이겠지만 어쨌든 이 빈 공간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 빈 공간을 채워주기 위해서 저희가 인공뼈를 쓰고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는 도대체 뼈이식의 종류는 뭐가 있냐 이거죠. 자가골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 몸에서 우리 골반이라든지 필요가 없는 뼈가 있어요.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곳, 거기서 뼈를 띄어다가 이런 곳에 이식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거기가 그럼 통증이 생기고 그래도 내 뼈를 쓰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원래 잘 붙는 곳이니까 굳이 종골골절에서는 자가골까지는 안 쓰고요. 그러면 이제 인공으로 제조된 뼈를 씁니다. 요새 인공으로 제조된 뼈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보시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몸에서 골을 형성하게 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BMP라는 효소가 있는데요. 이거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딱 들어가면서 골을 형성하는 세포를 다 불러 모아요. 그래서 뼈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생물학적인 제재고요. DBM은 그거의 중간 단계입니다. 그 효소 전에 저희가 우리 뼈 안에 있는 그런 기존의 물질에서 세포랑 이런 것까지 같이 해서 저희가 넣어주는 거고요. 칼슘 포스페이트는 말 그대로 그냥 석회질 제제만 넣어주는 거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종골은 대부분 잘 붙어서 자가골보다는 이런 노보시스 효소 제제, DBM, 세포, 죽은 세포랑 이런 저희가 이제 칼슘 포스페이트랑 효소보다는 조금 약한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섞어서 써준 거. 그리고 그러니까 이 DBM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뼈에서 칼슘 부분만 빼고 다시 갈아 넣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칼슘 포스페이트 등 저희가 이제 제조한 물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수술의 과정은 일단은 붓기를 빼는데 일주일 걸렸죠.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했습니다. 보통 3박 4일 정도만 입원을 시키는 경우가 저는 많은데 다른 골절은요. 종골골절은 상처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아서 저희가 일주일 정도 입원을 시키고요. 마취는 발하고 발목만 마취를 한 상태에서 재워드렸습니다. 수술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걸렸고요. 이 종골골절이 특히 또 통증 조절이 중요해요. 환자가 굉장히 아파하는 수술입니다. 첫 2일을 많이 아파하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정맥으로 들어가는 무통주사에 더해서 제가 이제 신경무통주사를 추가를 해줬어요. 6주 통기부스하고 목발하고 6주 보조기하고 재활해서 3개월 후에 환자는 잘 걷기 시작했습니다. 자, 수술 후 통증 조절에 대해서 제가 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수술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통증 조절에 그 진통제를 아끼시면 안 됩니다. 큰 부를 만들면 안 돼요. 막 아파진 다음에 저희가 치료를 하면 효과가 덜합니다. 그래서 아프기 시작할 때 맞는 게 중요하고요. 자가무통주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제가 아프기 시작해서 간호사님을 부르고 간호사님이 와서 진통제 놔주면 이미 늦은 거죠. 그래서 통증이 시작될 때 자가무통주사를 누르고 간호사님을 부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정맥으로 들어가는 거는 저희가 그 주사 진통제가 정맥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신경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좀 요즘에 나온 건데요. 저희가 마취를 할 때 이 신경이 있습니다. 그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요. 여기다가 저희가 관을 넣고 그 신경을 마취하는 마취제를 넣어주는 거예요. 진통제를 넣어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신경이 통증만 딱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신경무통주사와 정맥무통주사를 이용을 해서 환자들의 통증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에서 수술의 결과를 보시면 수술의 결과는 방사선적인 결과가 있고 임상적인 결과가 있죠. 그래서 먼저 방사선적인 결과를 보시면 이 무너져 내려앉은 부위가 위로 올라가서 이 관절면이 딱 맞죠. 얘가 원래 아래로 내려와 있었잖아요. 근데 얘를 잘 올려줘서 관절면이 잘 회복이 됐고요. 이렇게 뚱뚱해져 있던 부위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잘록한 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두꺼워졌던 종골이 다시 얇아진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수술 후 상태를 또 보시면 상처가 잘 나았는지를 봐야죠. 그래서 관절이 무너져 앉은 종골골절 환자를 상처를 보시면 이렇게 큰 L자형으로 큰 상처가 있지만 상처가 문제없이 회복이 잘 된 게 확인이 되고요. 환자가 걷는 거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지금 저 안에 내고종물을 빼기 위해서 저한테 왔을 때 제가 찍은 거여서 이 정맥주사가 삽관이 돼 있어서 처음에는 약간 어색하지만 지금부터 보시면 걸음을 굉장히 수월하게 잘 걷죠. 그래서 걷는데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환자가 까치발 하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 까치발이 되게 중요한데요. 환자가 지금 보면 까치발을 하고 좀 버티잖아요. 까치발을 하고 버틸 수 있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를 합니다. 하나는 내가 균형을 잘 잡고 설 수 있다. 그래서 균형 감각이 잘 회복이 됐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근력이 많이 회복이 됐다. 그래서 내가 까치발을 해도 버틸 수 있다. 내 체중을. 이 두 가지가 되면 걷는데 일단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자가 재활이 잘 됐냐 이거를 판단하는 요소는 까치발이 잘 되냐 안 되냐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종골골절 수술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종골골절 수술 사례 아까 제가 충분히 붓기를 빼고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응급하게 빨리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종골골절의 수술의 원칙은 붓기를 빼고 수술하는 겁니다. 이유는 피부가 죽기 쉬워서 그래요. 그래서 뼈 바로 매측이 피부이기 때문에 피부가 골절로 인해 죽기가 쉬워요. 근데 종골골절 수술 중에서 빨리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두면은 무조건 피부가 죽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뒤꿈치 뼈가 위로 말려 올라간 경우입니다. 이러면 얘는 벌어지는 힘을 받으니까 이쪽에 있는 피부가 계속 벌어지는 힘을 받으면서 죽기가 쉽고요. 이 뒤꿈치 뼈가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에 혈액순환을 굉장히 막습니다. 그러면서 이 피부가 또 죽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죽는 형태의 이러한 골절이 있으면 저희가 빨리 해줘야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30대 남성이 역시 높은 곳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종골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왔는데 환자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렇게 관절면이 어긋나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관절면이 어긋나 있으니까 수술은 해야겠는데 보시면 여기 아래쪽이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통상적인 이런 골절의 형태는 아니고 뒤꿈치 뼈가 이렇게 위로 들려 올라간 형태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가 벌어지면서 이쪽에 있는 피부가 계속 벌어지는 힘을 받으면서 당겨지고 혈액순환이 막히면서 죽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빨리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뒤가 벌어진 유형의 종골골절은 벌어진 뼈가 피부를 누르고 벌어지는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피부가 죽을 수 있어서 붓기와 상관없이 바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의 종골골절의 형태를 보면 이렇게 관절면만 무너지지 이 뒤꿈치는 대부분 온전하거든요. 근데 이 환자처럼 이렇게 뒤꿈치 뼈가 이렇게 벌어지는 형태가 되면 이러한 형태가 피부를 당기고 피부가 괴사될 수 있으니까 빨리 수술을 해줘야 되는 거죠. 뭐 이 환자의 종골골절의 수술의 목표는 동일합니다. 일단 관절면이 깨져 있으니까 이러한 관절면을 맞추는 게 중요하고요. 이 벌어진 거를 빨리 다물어줘야 돼요. 그래야 혈액순환이 잘 되고 벌어지는 힘을 줄이면서 피부가 죽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거를 이제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큰 L자형 절개를 하고 들어가 봤더니 뼈가 이렇게 벌어져 있고 여기에 피가 가득 차 있고 이쪽에 있는 피부는 벌어져 있어서 뻘겋게 돼 있었어요. 조금만 두면 죽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빨리 다물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물어져 있죠, 여기가. 다물어져 있고 관절면도 잘 맞은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판과 나사를 이용을 해서 고정을 해줬어요. 이 환자의 수술 및 재활 과정을 보시면 최소 일주일 정도 저희가 이제 입원을 합니다. 아까랑 마찬가지로 피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고요. 마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척추 마취는 저는 하지 않고 발하고 발목을 마취하고 재워드렸습니다. 수술하는 시간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렸고요. 통증 조절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술 후 이틀이 많이 아프기 때문에 정맥무통 주사와 신경무통 주사를 이용을 해서 했어요. 상처 관리가 굉장히 중요했던 환자인데 다행히 나이가 젊다 보니까 처음에는 벌어져 있으면서 피부가 좀 빨갛고 죽을랑 말랑 하던 게 금방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5일 만에 잘 회복이 돼서 퇴원했고요. 6주 통기부스하고 6주 보조기하고 환자는 3개월째에 잘 걷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도대체 발과 발목 마취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마취를 보면은 그 수술하는 부위만 마취를 하는 거를 저희가 국소 마취라고 하고요. 전체적으로 다 마취를 하는 거를 전신 마취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발하고 발목 수술할 때는 주로 국소 마취죠. 척추 마취도 결국에는 국소 마취의 하나예요. 하반신만 마취를 하는 거니까요. 근데 척추 마취를 하게 되면 배꼽 아래쪽으로는 다 마취가 돼요. 그러면 대장의 기능과 소변의 기능이 멈추게 되고 그 다음에 마취가 깨면 얘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일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변 기능이 다시 살아나질 않아서 소변을 보는데 뭐 하루나 이틀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대장 기능이 살아나지 않으니까 마취가 완전히 깰 때까지는 저희가 밥을 못 먹어요. 그런데 대장 기능하고 상관없이 그 아래쪽만 마취를 하게 되면 이제 소변 기능도 보존이 되고 그 다음에 대장 기능도 보존이 되니까 수술하고 나서 바로 먹을 수 있고 소변도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릎 아래쪽에 있는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은 허벅지 쪽에 있는 좌골신경이랑 대퇴신경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마취를 딱 하면 무릎 아래쪽으로는 쫙 마취가 돼요. 장점은 소변 기능하고 대장 기능에 영향이 없으니까 괜찮죠. 근데 12시간 정도 마취가 지속이 돼서 그리고 통증 조절에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단점은 마취를 하면 바로 마취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2시간 정도 기다리는 게 좀 필요해서 술자가 2시간 전에 항상 마취를 해야 되니까 좀 부지런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거 외에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새는 거의 모든 수술을 발과 발목 마취만 하고 있습니다.
수술의 결과를 보시면 환자는 피부에 괴사 없이 잘 나왔죠. 그래서 여기 뒤가 죽을 뻔했는데 이 부위가 이제 괴사 없이 잘 나왔고요. 관절면의 교정과 종골의 모양 교정이 잘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여기가 벌어졌었는데 여기가 잘 다물었고 어긋났던 관절면이 깨끗하게 맞은 게 확인이 됩니다. 그 수술 후에 환자의 이제 발목의 움직임을 보시면 위아래로 관절 움직임이 잘 나오고 있고요. 환자가 걷는 모습을 보시면 역시 이 환자도 이 내고정물을 뺄 때 제가 찍은 거라 걷는 모습을 약간 이제 이 정맥 주사를 가지고 있어서 어색하긴 하지만 어쨌든 걷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항상 까치발 시켜보는데 까치발도 역시 문제없이 잘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환자가 일상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고 자기가 이제 다치기 전에 했던 모든 운동을 다 한다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6개월째입니다. 6개월째 이 정도가 되면 사실은 굉장히 성공적이죠. 지금까지 이제 종골골절의 치료와 그 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실제 사례 2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마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종골골절은 대부분 일하다가 다치시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게 환자분들이 되게 억울하고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다시 복귀해서 일로 복귀하고 싶어 하시는데 실제로 종골골절은 기본적으로 3개월의 시간은 필요해요. 그리고 통기부스를 한 상태에서도 발이 많이 붓고 절대 디디면 안 되기 때문에 직장에 복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임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종골골절 자체가 어려운 골절이고 아직까지는 해결되지 않은 골절입니다.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수술이 2-3번 정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종골골절이 돼서 의사한테 갔는데 그 의사가 제가 수술하면 환자분은 100% 잘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의사는 좀 경험이 없으실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는 진짜로 추후에 2-3번 정도 수술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래도 처음 수술을 잘 해놓으면 그럴 가능성이 확 떨어지고 생기더라도 가볍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시고 내가 2-3번 정도 더 수술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임하시는 게 오히려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 그게 또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수술을 받는 거를 꺼려하지 마세요. 이게 어차피 잘 해결이 안 되고 문제가 많으니까 저는 처음에 수술을 안 할래요.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처음에 수술이 잘 돼야 나중 수술이 간단해집니다. 처음에 엉망으로 엉켜져 있으면 나중 수술하기도 어렵고요.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그걸 해결해도 그 결과가 안 좋아요. 그래서 처음 수술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마음을 가지시고 종골골절이 있어도 나는 걸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처음 수술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게 치료의 결과를 높이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지가 있는데요. 탁구를 많이 치는데 탁구가 종골골절의 위험이 있는 스포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요새 이제 탁구 많이 치시더라고요. 탁구, 테니스 이제 많이 치시는데 종골골절이 사실은 그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종골이 전체적으로 다 깨지는 골절이고요. 그거는 이렇게 탁구 치신다고 해서 종골골절이랑은 사실은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탁구를 치시다 보면 발목이 접질리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발목이 접질릴 때, 왜냐하면 좌우 움직임이 많은 스포츠거든요. 그럼 발목이 접질릴 때 발목이 돌아가면서 종골의 전방돌기나 이런 부분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작은 꼭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잔골절은 탁구랑 좀 연관이 있습니다. 비만인 사람이 더 골절되기 쉬워요. 이거는 100%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이게 낙상으로 인한 고에너지 손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배에 달합니다. 그래서 10kg만 내가 더 나가면 30kg에서 40kg의 하중이 더 가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만이신 분이 당연히 이 종골골절 더 잘 되고요. 되더라도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골골절 수술 후에 과격한 운동이 가능하냐고 하셨는데 뼈만 잘 붙고 모양만 괜찮으면 원래 하시던 운동 다 하셔도 돼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2가지 사례는 첫 번째 분 50대 여성분은 등산을 즐기시는 분이고 두 번째 30대 남성분은 농구를 즐기시는 분인데 2가지 다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술 과격한 운동 잘 낫기만 하면 당연히 가능하죠. 그러려고 저희가 수술을 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도 수술을 진행하는지는 어린아이들은 근데 제가 아까도 이거는 어린아이들은 진짜로 이게 많이 부서졌는지가 관건입니다. 잘 안 부서져요. 어린아이들은 낙상을 해도 몸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뒤꿈치뼈가 저렇게 박살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도 똑같이 박살이 나면 똑같이 수술합니다. 근데 이제 성장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거를 고려를 해서 아까처럼 열거나 이런 핀이 들어가는 위치를 잘 조정을 해서 저희가 수술을 하지만 어린아이들도 종골골절이 이렇게 생기면 똑같이 저는 수술을 합니다. 이제 이혜림 님이 사실은 질문을 해주신 게 제가 꼭 이제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잠깐 물 먹고 하겠습니다. 이게 수술 후 3개월인데 골절 부분보다 발바닥 통증이 있고 오래 디디면 아픕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저희가 골절이 생기면 생각을 해보세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발바닥 종골이 있고 뒤꿈치 뼈가 있고 그 밑에 발바닥 살이 있고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발바닥 살은 종골이라는 뒤꿈치 뼈랑 그 땅 사이에서 이게 완전히 짜부가 되거든요. 그러면 살이 굉장히 많이 다쳐요. 근데 이 살은 수술을 할 방도가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질 때까지 견뎌야 돼요. 그래서 종골골절이 있은 다음에 발바닥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종골골절은 수술이 그림같이 됐어요. 환자도 골절 부분은 안 아프다고 하는데 발바닥 통증만 있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손상이 너무 커서 발바닥 살이 굉장히 많이 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희가 지금 통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푹신한 신발을 신거나 깔창을 잘 맞춰서 일단은 발바닥 뒤꿈치 쪽에 힘이 잘 안 가도록 저희가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요. 대부분은 별 문제 없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3개월 차시면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저희가 뒤꿈치 사이라는 거는 디디는 역할을 하는 건데 제가 아까 종골골절이 되면 6주간 목발을 짚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뒤꿈치 살이 디디는 역할을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는 디뎌줘야 그 역할을 다시 얘가 기억에 내면서 디뎌도 안 아픈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차인데 내가 만약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잘 못 디뎠다. 그러면 일단 디디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을 일단은 잘 가리려면 내가 디뎌도 되는 상황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담당 의사 선생님이랑 잘 상의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골절 부분이 잘 나았다고 하면 이혜림님 같은 경우에는 신발을 잘 맞춰보시고 걷는 연습을 하면서 3개월 정도 기다려 보시면 많이 좋아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통주사 맞으면 통증이 0까지 됩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맥무통주사든 신경무통주사든 통증이 0은 안 돼요. 그렇지만 견딜 만한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맥무통주사는 확실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유는 그 효과도 좀 부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얘가 진통제가 전신에 퍼지다 보니까 이 소화기관 장애를 일으켜서 구토나 구역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못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경무통주사도 같이 하죠. 근데 신경에 무통주사를 넣는데 완전히 마비를 시키면 또 환자가 불편하니까 통증만 마비되는 정도로 저희가 마취제를 넣거든요. 이런 실제적인 한계 때문에 무통주사로 저희가 통증을 0까지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첫 이틀을 내가 견딜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이 무통주사에 더해서 먹는 약이라든지 간단한 주사제 진통제로 견딜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통주사 많이 맞으면 후유증이 추가될 수 있냐고 물어보신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수술 후에 무통주사를 해서 통증을 잘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만성통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항상 그 부위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 이 신경이 이제는 여기는 그냥 아픈 곳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만성적으로 그냥 통증을 냅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도요. 그래서 통증이 있을 때에는 통증을 확실하게 조절하면 중요하고요.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수술 후 통증이잖아요. 그럼 수술 후 2, 3일만 지나면 확 좋아질 통증이에요. 그래서 이때 쓰는 진통제를 아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어떻게든 통증 조절을 잘 해서 근육이 긴장하지 않게 그리고 신경이 너무 예민해지지 않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환자가 수면 마취로 하냐 혹시 안 하는 사람이 있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하고 발목은 완전히 마취가 돼서 꼭 수면 마취를 하지 않더라도 수술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안 하시는 분도 있죠. 뭐 제가 수술할 때 저랑 상태를 제가 직접 물어보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수면 마취를 안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가능하면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이 한쪽 발만 마취를 한 상태에서, 저는 이제 발하고 발목은 마취하니까요. 그쪽 발만 마취를 하니까 그런 상태에서 1시간 반 동안 가만히 누워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무시는 게 저도 편하고 사실은 환자분도 편해요. 그렇지만은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가만히만 누워 계실 수 있으면요. 벤자민 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종골에 문제가 생기면 슬관절과 고관절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붓는다든지 물이 찬다거나 퇴행이 빨리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물어주셨는데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퇴행이 막 빨리 진행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종골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걸음걸이가 틀어지게 돼요. 모양이 변하게 되면 얘가 아무래도 불편하고 균형을 잡지 못하니까 올바르게 걷질 못하게 되고요.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무릎하고 고관절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그 부위에 이제 부하가 많이 가죠. 그러면 당연히 관절염도 추후에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일상 말고 많이 다치는 스포츠 있죠. 높은 곳에서 떨어지잖아요. 제가 진짜로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은 제가 가장 많이 겪어본 스포츠로 인해서 다친 거는 등산에서 의외로 이렇게 높은 바위에서 한 요 정도 높이 되는, 한 1m 정도 되는 바위에서 이렇게 내려오실 때 다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암벽 등반이요. 실내 암벽 등반도 있고 야외 암벽 등반도 있는데, 이 암벽 등반이 발을 잘못 디디면 바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로프가 있으니까 대부분 거기서 이제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중간에 내가 이거를 발로 밟으면서 멈추려고, 그 중간에서 멈추려고 발을 디딜 때 뒤꿈치가 부딪히면 종골골절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아주 드물게, 제가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 덩크하고 내려가실 때 뒤꿈치가 떨어져 가지고 하신 분도 봤습니다. 그거 외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일하실 때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게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강나영 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발 뒤꿈치에 심한 통증이 있고 석회성 건염, 체해 충격파 받고 좋아하셨는데, 네, 그 부위가, 예, 이거는 아킬레스 건염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킬레스 힘줄이 이렇게 내려와서 종골의 뒤꿈치에 붙고요. 그 부위가 딱 신발의 뒷면이 닿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그 부위가 석회성 건염이 심하면 석회화가 생기죠. 그럼 이제 거기가 이제 통증이 생기고 붓고 아픕니다. 그럼 걔가 튀어나오니까 신발이랑 더 부딪혀서 더 다른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킬레스 건염이 맞고요. 체해 충격파 치료 아주 적절하게 잘 받으신 것 같습니다. 석회성 건염이 있으니까요. 석회를 깨는데 되게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통증만 줄고 붓기가 가라앉으시면 치료는 거의 다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질문이 다 들어왔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기까지 종골골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환자분들을 많이 괴롭히는 골절 중에 하나고 잘 치료받으셔야 되는 골절 중에 하나입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 영상이 어떤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